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종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SNT에서 평가원 읽는 시간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준비하게 돼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 이번 수능 지금 지금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가지고 제가 요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게 아직 발표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일단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네, 대략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올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서울대학교 국어과 졸업을 했고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투스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두각본관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그리고 이제 봄 수업은 어떤 형태가 띄어야 될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좀 약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문과 학생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원어 학생들이라고 들었는데, 문과 학생들의 특성상 또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은 쉽습니다. 국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또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사실 이 친구들 클래스에 맞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2017학년도부터 수능이 체제가 바뀌고 나서 92, 94, 19년도만 어려웠고요. 91, 88, 다시 22년도 어려웠고요. 다시 올해 한 8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8, 8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두 해가 어려웠을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90점대 초반 정도로 1등급 커트라인이 잡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대 초반이다. 그래서 언제나 90점대 초반 성적만 유지를 하면 1등급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해서 지금 성적을 좀 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을 일단은 밟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보고 올해도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예년에 평년의 난도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88에서 89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까보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이렇게까지 낮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한 80대 중반 정도로 봤는데 81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올해도 여기서부터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현역이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현역 점수가 좀 많이 까먹거든요. 얘들이 언제나 까보면은 현역들 때문에 점수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일단 90점대 초반 80 후 90초 정도로 맞춰질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예측할 만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답률을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독서 17번 문제 오답률이 85%입니다. 오답률 85%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학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니까 50만 명의 시험을 봤는데 우리 오지선다니까요. 다 같이 눈 감고 찍어도 오답률이 80%가 나와야 돼요. 근데 8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선을 넘은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저거 하나를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로 따라서 그냥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다 틀린 문제 플러스 언어와 매체 35번 문제가 오답률 무려 80%입니다. 언어와 매체 39번 71%.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위 오답률이 작년에는 아주 어려워봤자 그래도 60% 7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초고난도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에서 이 커트라인에서 실제로는 3점 정도가 그냥 다 같이 틀려서 내려간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0점대 초반을 넘는 등급 컷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3점이 나간 상태인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3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결코 어렵지 않은 시험. 진짜 공부 똑바로 하고 방향성만 잘 잡으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문학 걱정하는 친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우리 저기 대원 친구들이 문과 학생들이 사실 문학을 그렇게 이과 애들처럼 어려워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게다가 올해 수능에서는 문학 엄청 쉬웠거든요. 오답률 탑 이게 15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틀릴 만한 거 요 정도 반타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랑 문법 두 문제가 문제지 사실 이쪽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이게 정답률이 그럼 70%라는 얘기인데 문항은 아무 일도 안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연계 작품들 좀 잘 정리를 하고 또 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내신 쪽도 해봐서 아는데 그쪽은 이제 좀 수능특강 문학 작품들을 떼는 형태로 보통 내신이 나가니까 내신만 충실하게 잘 하고 핵심적인 작품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찍어주는 작품들이라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면 문학 쪽은 걱정 없고 결국에는 독서입니다. 독서랑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제 향방이 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상위권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독서랑 문법에서 당연히 독서는 우리 문과들이 다들 못하는 과학기술제, 저거 과학기술이거든요. 과학기술제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어, 우리가 연간 커리큘럼을 보통 따지면 겨울방학 때는 개념, 읽기, 태도,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문 좀 고난도 지문들 그리고 발문 및 선지 분석, 전체적인 출제 경향,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때는 이제 리트 아무래도 뭐 리트 지금 올해 수능 수준을 봤을 때 사실 리트까지 풀 필요가 없다고는 보는데 근데 기출 공부 좀 많이 하고 공부 좀 많이 저 뭐야 문제집 풀이 좀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이게 봤던 문제나 봤던 지문들 자꾸 보다 보면 애들이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리트나 혹은 EBS 변형 문제 같은 거 좀 푸는 거 연계 문제들 풀어보는 거 요거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사설 제가 뭐 이번에 올해 대성인 라이브에서 강대모 기사 K 같은 거 수업을 진행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사설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리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좀 뭐랄까 이제 그 퀄리티가 담보되어 있는 시험인 거죠. 그러나 물론 고등학생들이 앉아서 그걸 열심히 푸는 것 자체를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좀 선을 넘는 문제들이나 좀 과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실전에서는 사실 별 쓸모가 없는 어떤 실전에서 좀 과한 추론을 해버리게 되는 오히려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틀릴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있긴 해서 리트는 제가 이제 변형하고 윤문을 하고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수업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1년 내내 대단하게 열심히 뭔가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거 학교 저 학생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입시해 보신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애들은 겨울방학 때만 공부해요. 이때만 잘 알고들 계시죠? 겨울방학 때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3월에 이제 재개강을 한다. 그럼 3월에 재개강을 하면 3월에 한 3, 4주 정도 뭐 좀 이제 좀 이런 거 좀 하다가 보면 중간고사 휴강을 해요. 내신 휴강. 한 3, 4주 휴강을 하죠. 휴강하고 돌아와서 뭐 또 여기 하던 거 좀 마저 한 2주 정도 좀 뭐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갑자기 6평 대비로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2감 6평 대비 뭐 2회차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끝났나 싶은데 아니죠. 기말 내신 대비 들어가죠. 기말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이에요. 갑자기 리트합니다. 그러나서 뭐 좀 하다 보면 9평 대비로 또 모의고사 한 2, 3회분 한대. 그리고 9평 보고 나서 파이널 10주 하고 나면 끝나요. 즉 애들이 실제로 문제풀이마다 끝나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기출을 1회독을 해라, 2회독을 해라, 3회독을 해라,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은 엄청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애들은 보통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이 똑바로 읽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때. 근데 이때 고3들은 보통 이제 또 이게 또 하면 막 이렇게 현혹돼요. 애들이 뭐 실전적인 문제풀이가 어떻고 막 이딴 걸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다 끝나요. 겨울방학 때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 문과 친구들은 사실 글 읽기에 좀 능하긴 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 기출을 가지고 과연 뭘 해야 되는가? 문학 개념어는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가? 뭔가 너무 아마 이 내신 애들이 좀 찌들려 있을 테니까 너무 내신스럽게 내가 사고하고 있고 너무 내신스럽게 문학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잡는 시간이 겨울이고 이 겨울을 잘 보내줘야 이때부터 문제풀이하고 중간에 애가 잠깐 막았다가 들어왔다가 뭐 내신 대비하러 갔다 들어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와중에서도 자기 공부가 유지가 돼요.
그래야 여기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애들이 실무에 집착하거든요. 나중 되면 진짜 과하게 집착을 해요. 근데 재수생들은 아무도 안 그래요. 재수생들은 진짜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고3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뭐 누구 모의고사네, 뭔 모의고사네, 뭔 모의고사네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써요. 정작 재수생들은 사설은 사설이야 이게 되는데 고3들이 안 돼요. 이 사교육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겨울방학 때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애들이 어려웠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제재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제재가 학생들한테 과학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문과 애들은 일단은 질에 겁을 먹고 일단 과학이니까 일단 과학이니까 일단 내가 약해 내가 못해 내가 과학기술 할 거였으면 과고를 갔겠지 내가 일반고 가서 이과를 가가지고 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내가 과학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당연히 상관없어요. 과학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그딴 거 몰라도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내는데 일단 애들이 겁을 먹는 게 문제예요. 오답률 85%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답률 85% 이게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85%면 이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지선단데 눈 감고 찍어도 80%가 떠야 되는데 85%라는 이야기는 얘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얘기죠. 애들은 뭐 하냐면 시험장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일단 이거 문제 풀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이게 답이 1번인데요. 1번을 쭉 읽고 아닐 것 같다 싶어서 일단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애들이에요. 보통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보면 답이 앞에 있어요. 앞에. 답이 보통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거르는 순간 오답률이 막 진짜 한없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즉 모든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애들은 보통 일단 거르고 넘어오면 이때부터는 밑에 내려가면서부터 이거 이상한 확률을 가지고 막 이게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게 답일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답이 1번인데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의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비례가 뭐냐? 비례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심지어 뭐 선행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배우죠. 비례라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비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비율을 따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비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배, 3배, 4배 커서 얘도 같이 2배, 3배, 4배 커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비례라고 부르죠. 근데 애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비례라고 하니까 그냥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면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 뭐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즉 이게 개고 이 시험 문제에서 개딱지 폭과 집게발 길이 간의 관계. 아니 당연히 개가 커지면 집게발도 커지겠죠. 개가 커지니 집게발이 커진데 이게 왜 비례한다고 할 수 없어?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하고 지나갔다가 오답률이 85였던 겁니다. 즉 비례라는 중학생도 아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럴까 봐 심지어 수능 출제지는 비례.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비를 갖는다로 써놨어요. 써놨는데 안 읽어요. 단어 뜻 정확하게 파악 안 해요. 그냥 비례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 거다 비례 아니야 이러고 지 맘대로 풀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오답률 1위. 전국 오답률 85%. 진짜 이상하죠? 혹시 모를까 봐 또 써줘요.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제곱이란 아니 체중의 0.67제곱이 커지면 체중도 커지겠죠. 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비례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는 것 정도는 비례가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3 나갈 때 얘도 곱하기 2 곱하기 3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수많은 애들이 그냥 비례는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면 비례 아니야? 이러고 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국어 강사들이 앉아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비례 관계죠.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마 그냥 지금 어머님들 그냥 아무 인강이나 틀어보세요. 아무 인강 강사 전부 다 그렇게 떠들어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이 둘은 서로 비례 관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아무거나 펴보시면 보시면 비례 관계로 뭐 그렇게 써놔요. 즉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커지는 게 커지는 거 다 비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국어 선생님들이. 그 결과가 오답률 85%예요. 애들은 기초 단어에 약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약해요. 두 번째, 또 학생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심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 뭐 대원이나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과니까 아마 학교에서 글도 쓰고 글쓰기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술 수업 같은 걸 좀 들어두면 확실히 좀 낫기는 하는데 중심 내용 파악을 안 해요, 그냥. 아마 애들 그 시험 친 거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밑줄은 겁내 많은데 얘가 도대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지 그냥 왼쪽에 적혀있으면 오른쪽에 적혀있는 거 이렇게 껴맞춰서 풀고 있는 건지가 요걸 좀 확인이 좀 돼야 돼요. 거의 대다수가 왼쪽에서 봤으면 그냥 맞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 사람 심각합니다 지금.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그렇게 풀어요. 이를테면 이게 이번에 법학자재였는데 올해 법학 나서 이제 내년에 경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야죠. 뭐 이를테면 자 법조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불확정 개념이라는 게 쓰인다. 그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정적,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부당히 과다한지, 적당히 감액,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감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든가 말든가 지 맘대로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불확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구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사례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거 재량형이라고 불러요. 법원이 재량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렇죠. 다른 얘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법원의 재량은 뭐죠?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요겁니다. 즉 깎아줄 수 있느냐. 뭐 손해배상 예정액에서. 그런데 위약금이 위약 벌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할 수가 없어요. 즉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확정 개념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손해배상 예정액이구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고 뭐 위약 벌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겠죠? 문제를 보시면 왜 답이 2번이거든요. 상황은 이래요. 위약금이 없다. 위약금이 뭔지 모르겠다. 위약금이 위약벌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잠깐 위약벌은 재량을 개입할 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재량 판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위약금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손해배상 예정액일 때 법원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글의 주제란 말이에요. 걔가 답이에요. 위약금이 없는 경우 얘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 그 수능 출제지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애가 똑바로 읽어냈는지를 고르게 해요. 근데 애들은 뻘짓을 해요. 들고 앉아서. 시험 문제 들고 앉아서 뻘짓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압니다. 왜 그런지는 보통 진짜 하여튼 그 소위 스킬과 테크닉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국어 같은 거 하다 보면 보통 그런 짓을 해요. 애들이 앉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중심 내용을 읽으면 얘가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선지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왜?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답이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진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글 읽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습관까지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이 공부와 실전이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문과 친구들은 이게 좀 돼요. 이과 애들이랑 달라서. 그래서 얘들은 뭔가 글을 읽으려고 하고 글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라서 같이 해볼 만합니다. 공부는 공부고 시험은 시험입니다. 실전적인 국어 수업이 어떠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1년 내내 문제풀이 스킬과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무슨 놈이 공부를 합니까? 글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 읽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글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배워서 실제로는 그게 시험에서는 우러나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공부를 그리고 봄에 육평을 대비하면서부터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선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 기초 단어 암기시킵니다. 단어 시험을 매주 봅니다. 영어처럼 국어도 단어 시험을 매주 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비례라는 단어 뜻을 제대로 파악 안 해가지고 오답률이 저렇게 뜨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애들입니다. 평가원이 알아요. 요새 애들이 기초 어휘력 딸리고 요새 애들이 문장 끝까지 못 읽는 건 알아요. 문학. 요거는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 개념을 요거는 이제 뭐랄까 내신하던 습관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문학적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를테면 뭐 분노. 여기 선지에 분노라는 말이 있어. 분노. 그럼 애들은 이런 걸 물어요. 선생님 어디까지가 분노예요? 라고 물어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요게 분노이기도 한데 분노가 아닌 것 같기도 한 요 아슬아슬하는 부분을 콕 찍어가지고 수능 문제로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가 이의제기 신청 막 당하면 어떡해. 언론에서 엄청 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니까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냈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해. 공무원인데. 그들은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안 내죠. 근데 애들은 그걸 물어요. 어디까지가 분노예요? 선생님 무엇을 분노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미 질문부터가 잘못된 놈들이 80%가 넘어요. 와서 제가 재수종합반에 있으니까 와서 애들이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선생님 어디까지가 의지예요? 어디까지가 분노예요? 어디까지가 반복이에요? 이래요. 아니지. 무엇이 반복이에요? 무엇이 의지예요? 무엇이 분노예요? 가장 분노 그 자체, 의지 그 자체 이게 개념을 공부하는 건데 애들은 자꾸 개념의 선을 자꾸 내놓으라 그래요. 이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시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정작 그런 류의 그런 이상한 류의 개념 학습, 개념어 공부 이런 거 안 하는 애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해요. 잘 풀어요. 그 이상하게 선 잡고 있는 애들이 틀려요. 그 되게 테크니컬하게 잡아요. 문과 애들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해서 제가 좀 되게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니까 어떤 거 하는 줄 알아요? 이게 6월 모의평가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찍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놀람과 분노를 전하려 한다. 한번 확인해 볼까? 진짜 그런가? 이게 우리가 드는 생각이죠? 그 소위 무슨 뭐 선지의 내적 구조 분석 어쩌고 하는 인간 어쩌고 하는 어떤 수업 같은 거 열심히 듣는 애들은 뭔 소리 하냐면 들뜬 분위기랑 놀람과 분노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모순된대. 그러면서 2번을 찍어요. 이게 60% 넘었어요. 그러면서 2번 찍은 애들이 안 읽어요. 들뜬 건 긍정 아니니. 근데 놀람과 분노는 부정적 감정 아니니. 긍정과 부정이 같이 적혀있으니까 모순이래. 농담 같죠? 이렇게 수업하는 놈들이 대치동에 널렸어요. 그런 강사도 널려 있어요 지금. 애가 어디서 수업 듣고 왔는데 이게 교재 이렇게 펴보니까 더하기 문학인데 더하기 빼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너 여기 왜 동그라미 쳤어? 긍정적인 거거든. 이거는 이건 부정적인 거야. 요렇게 공부를 해왔다. 그럼 100%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우리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문과 우리 100점 맞아야 돼요. 수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100점 맞아야 돼요 진짜.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결국 100점이 안 나와요. 애들이. 한계가 거기 있거든. 그런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진짜로 작품을 읽었는지나 의심스러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지나 의심스러운 요런 류의 공부를 한 친구들 요런 애들 거의 대다수가 수업 자체는 2, 3등
1등급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1등급 만점을 원하는 애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배워. 그런 걸 배워봐요. 이 우수한 친구들이. 그래서 재수종합반 옵니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두각에 와요. 강남대성에 오고 시대인지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배우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냐고. 왜 시를 그렇게 읽냐고 이렇게. 왜 소설을 읽으면서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왜 거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냐고.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하는 애들이나 요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거를 1, 2등급이 따라하고 자빠졌으니까 점수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뚫고 가지를 못해. 결국 글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좋으니까 대충 껴맞춰가지고 어찌나 80대 중후반까지는 가요. 90 초반까지는 와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주는 건 결국 똑바로 그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개념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출제는 저희 과에서 하겠죠. 저희 과 선배들이 이제 뭐 들어가 수업 뭐 수능 출제하고 하겠죠. 저희 과에 보면 이렇게 국어교육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뭐 이게 국어교육학 사전. 90년대 절판됐는데 PDF 파일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하고 개념을 짜. 어디서 이상하게 주워온 뭐 정체불명 그런 이상한 문학 개념 화사는 이딴 거 안 보고 우린 정확하게 거기 있는 딱 나와 있는 개념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가장 정확한 개념. 수능 출제진이 우리가 제가 다닌 과 우리 학부에서 우리 대학원에서 거기서 딱 쓰고 있는 그 개념대로 가르칠 겁니다. 작품 당연히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선지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건 논리가 아니라요. 그런 건. 그게 무슨 논리예요. 진짜 논리적인 판단.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제가 좀 많을 겁니다. 과제량이 좀 많은 수업이 될 거고요. 과제가 한 75%, 25%, 75%. 네, 거의 75% 과제죠. 특히 기출 분석을 좀 연습을 시키려고 매주 아마 1년치씩 기출을 풀려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7년치니까 우리가 8주 수업으로 겨울방학을 잡아놨으니까 1주차부터 시작해서 과제가 쭉쭉쭉 나가면 아마 한 바퀴 쫙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출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제 목표예요. 내가 단순히 문제만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앉아서 애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시킬 겁니다. 첫날부터. 힘들 겁니다. 힘든데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과제량이 꽤 많고 저도 그래서 이제 조교들 이제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손으로 막 써야 돼요. 구조도 그리고 막 뭐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검토를 다 해가지고 애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다 이제 질문 같은 거 써서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질문 같은 거 써놓으면 그거 다 질문 다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과제가 꽤 많아요. 이 재수생이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수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뭐 하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랑 함께 있는 3시간 30분을 로부터 애들이 나가서 떠나고 나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좀 연습 좀 시킬 예정입니다. 요거 뭐 그때 잡아놓은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다 교재 이제 디자인 작업 다 들어가서 지금 교열 다 보고 있으니까 매주 주간 교재로 나갈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재는 주간으로 나가는데 그 주간 한 교재, 교재 한 권, 그러니까 두 권이 나가요. 총 과제는. 교재 하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주간 교재장, 교재에는 우리가 오늘 보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문 하나, 그 지문과 연계되는 것, 그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른 세세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고, 그다음에 또 과제장 워크북은 또 따로 나갑니다. 과제장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주교재 말고 부교재, 과제장에서는 여기서는 진짜로 그 기출 분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계 문제들을 좀 풀고 연계 문제가 좀 이제 애들이 약한 자기 취약한 부분도 좀 골라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좀 짜서 나갈 예정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지금 문과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그냥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표점 1점 더 아까운 게 문과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표점 한 3점에서 5점 정도 차이 날 것 같고요. 화작이랑 비교했을 때. 게다가 아마 나중에 뭐 이렇게 수시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최저가 필요하죠. 수학에서 최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학에서 일단 까고 들어갈 거니까. 근데 국어를 반드시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고 화작이랑 언매는 1컷 점수가 거의 한 4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매 쪽이 오히려 1컷 받기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수업 자체는 그냥 엄매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두각에서 수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아니면 미래탐구에서 목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요거 엄매는 특강으로 따로 빠진 거고 물론 엄매 과제는 우리 본 수업에서 우리 정규반 수업에서 엄매 과제는 계속 나갑니다만 이게 화작도 엄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반에는 엄매 수업 자체는 다른 곳에서 학원에서 각 특강 형태로 6주 진행하고 또 어느 정도 텀 두고 다시 한번 특강 치고 텀 두고 특강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문과 걱정입니다. 제가 저기 우리 두각에 S2에 문과반 우리 L반이라고 하는데 L반 문과반 들어갈 때 약간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문탁 수업 딱 들어가면 언제나 공부하느라 수고 많다. 우리 예비 동문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해요. 진짜 자존감과 자긍심을 계속 끌어올려줘야 돼요. 우리 문과 애들이.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진짜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문과 재수생은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과반 담임인데요. 제가 투반,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반 담임인데 애들 이제 성적 쭉 보내잖아요. 보내면 애들이 가채점 결과 보낼 때 같이 항상 물어보는 게 저 문과 교차 지원 시 어디까지 가요? 무조건 물어요, 애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 어디까지 가냐? 보통 학교 2개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경외시 나온 애가 여기 서영고 쓴단 말이에요. 서는 못 쓰지 사실 뭐. 그러니까 중경외시가 연고 밑에는 쓰고 막 사실 그 밑에 중경외시 밑에서 막 건동홍 쓰는 애가 서성한 쓰고 막 이래요. 문과는 이과 애들이 이과가 문과로 이렇게 쓸 때 거꾸로 쓸 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국어 점수가 이게 수학이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진짜 단단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똑바로 외워야 됩니다. 어설픈 문제풀이식 수업이 아니라 진짜로 글 읽고 진짜로 문학 작품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잘 이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